지난 이야기. 미국과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일본의 진주만 기습. 대체 왜 일본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영만리 진주만을 공습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큐멘터리 전쟁사에서 최초로 밝혀진 진주만 공습의 배후 이야기.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확히 네. 아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일본을 개항시킨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아 그래요? 페리제도 흑선이 와서 이제 개항시켰죠.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러일 전쟁 이후부터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해요, 사실. 놀랍게도 미국이 우리의 걸림돌이 된다는 걸 이미 눈치채서 사실은 러일 전쟁 나기 전부터 미국과의 가상 전쟁 시나리오를 짜요. 자, 근데 중요한 전략 자원 석유, 정밀 기계 부품 이런 것 등등등 모든 이른바 전략 자원들이 대부분 미국한테서 들어왔었어요. 미국은 끊으면 이거 전쟁 못해 이렇게 생각을 정확합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서 말했던 믿는 구석이 발생하게 됩니다. 뭘 믿어요? 이게 진짜 믿는 구석은 독일이었어요. 독일이요? 자기들은 중국을 확 먹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네. 이 중국 전선이 늪이된 거야. 국민당 정권이 버티는 게 미국 군수물자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물자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 옛날에 했던 버마에서 들어가요. 네. 그거 다 미국이 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일본 입장이 이거죠. 이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죠. 버마 쪽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방 지역으로 가는 미국의 수송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모든 아시아 전체를 석권할 수 있죠.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그렇지. 대동아 공영권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갈등이 뭐였냐면 이게 미국이 빠져도 중국을 먹거나 네. 그렇다고 또 미국한테 덤빌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다 포기하자. 네. 그래서 1940년이 됐을 때는 아, 포기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전선 더 이상 안 되면 철수하자. 아.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고. 네. 얼마나 속쓰렸겠어. 다 먹었는데. 다 내가 먹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를 쓰고 얼마의 젊은 피를 흘렸는데 이걸 토해놓고 나와야 돼? 이게 누구 때문이야? 미국 때문이야. 우린 이긴 전쟁인데 쟤들 때문이야. 아, 이가 갈렸군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독일이 프랑스를 확 쓸어버린 거예요. 프랑스가 망했어요. 네. 영국도 곧 망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외 식민지들을 일본이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아, 이제야 좀 일본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가 확 와. 아까의 아니. 그 신의 나라다까지는 말도 안 근데 되었지만. 지금 이 이해가 간다는 것은 네. 그들의 상상 속. 그러니까 이 기자님이 좋아하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죠. 많이 맞기 전까지는. 근데 다시 돌아가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유, 미국한테 80% 수입하고 안 사는 되죠. 의정부인데. 이게 냉정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중국을 먹으려다가 네. 나오려고 그래. 근데 갑자기 중국도 먹을 수 있어. 인도 차이나도 먹을 수 있어. 인도네시아도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 먹을 수 있어. 어느 걸 택할래요? 묻고 더블로 갈 것 같은데. 일본 연합함대 제1항공함대에 6척의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폭격기하고 공격기를 보호하는 제공대 역할을 하는 제로 전투기가 모두 43대가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97식 함상 공격기는 89대가 참가를 했습니다. 1차 공격대에. 함상 폭격기는 총 51대가 출격을 합니다. 이 공격대 총지휘관이 후지다 중자였는데 자기 휘하의 비행기한테 타전을 합니다. 후지다가. 그 뭐라고 하냐면 도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일본 말로 돌격이 도츠케끼거든요. 도츠케끼의 맨 첫 번째 말 도. 그러니까 지금 돌격하라 이런 명령이에요. 근데 이게 공격 작전이 뭐냐면 당시 미국 주요한 전함이 두 줄로 서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기 보면 무라다 내격대라 내가 양쪽으로 오잖아요. 네. 그러면 전함이 이렇게 측면으로 어뢰는 측면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얘들 비행기 측면으로 날아가서 이제 뇌격기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지다 폭격대라는 건 저거 수평 폭격대라고 돼 있는데 왜냐하면 앞선에 있는 배들을 어뢰로 이렇게 까버리고 뒷선에 있는 배들은 얘들이 날아가면서 폭격으로 재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뇌격기는 측면을 때리고 네. 폭격기는 면적이 폭탄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종으로 뒤에 있는 애들을 공격한다. 이런 개념의 작전이었습니다. 약 150여 대의 미군 항공기가 이륙 한번 해보지 못하고 여기서 격파됩니다. 전쟁을 10년을 가도 이런 날은 안 올 거예요. 그래도 1차 때는 미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2차 공격대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미군도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대공포에 장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대공포원이 대부분 배치가 됐었죠. 1차 공격대의
손실률은 1.9%밖에 안 됐어요. 일본군이. 어. 근데 2차 공격대 같은 경우에는 손실률이 17.9%로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군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대공포도 쏘고. 예. 예. 그러면은 피해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아까 박사님께서는 역사상 정말 이런 기습은 없다 할 정도로 일본의 기습이 좀 어마무시했었는데 그만큼 미군의 병력 손실은 컸겠죠? 그게 뭐 공식적인 기록이 전사가 2,334명, 부상이 1,143명, 민간인 103명. 요게 나중에 욕을 많이 먹는데 네. 병원이고 뭐고 가릴 것 없이 쏴버렸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너무 무자비했죠. 적십자 표시가 있는 차량까지 공격을 했으니까. 이게 원래 항하고 도시하고 호놀루루시잖아요. 네. 네. 밀집 지역이니까 이 당시 전쟁에서도 민간인 피해가 지금보다 많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되게 조심했어요. 네. 지금처럼 유도무기 없던 시절이지만 대놓고 민간인을 공격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 일본은 우리는 강한 애랑 싸우고 어떻게 일발필도로 끝내야 된다. 이런 심정이 강하니까 뭐 당시 말로는 가리지 않고 공격했다. 그래서 영화에도 잘 나오지만 병원에도 기총소다 막 네. 날라오고. 그리고 요거는 또 말하면 오해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나중에 영국, 독일, 미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민간인과 이걸 안 가려요. 뭐 도심 폭격 그냥 들어가잖아요. 모든 차량은 민간 전략 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1940년대 중반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또 나중에 큰 전쟁 시각으로 보면 2차 대전 때는 안 가린다. 다만 그래도 요런 건 있어요. 적십자 표시가 있거나 하는 건 좀 피했거든요. 사실 당시 비행기에서 봐갖고 적십자 깃발이 보이지도 않아. 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전쟁이 비참한 거지. 그래서 전함 4척이 침몰합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지금 그 애리조나죠? 네. 그 네. 애리조나 아직도 있어요. 왜- 저게 가라앉은 배예요? 네. 가라앉은 배 위에 이렇게 기념관 기념관을 같은 걸 만들어놨죠. 수심 그렇게 깊질 않으니까 물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와. 애리조나를 저렇게 했어요. 진짜 수심이 얕네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서 밑에 있는 애리조나 관광하는 거예요. 애리조나는 아직까지 하와이 환경 당국의 골머리를 앓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안에 있는 중유가 매년 조금씩 나와요. 아직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전함에 공격이 집중돼 가지고 그렇죠. 전함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긴 입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해전 항공기가 아닌 함대 해전에서는 전함이 없으면 구축함 순양함 가지고는 사실 함대가 안 돼요. 근처도 못 오죠. 전함 그- 근처도 못. 그러니까 옛날 같은 함대함 포격 전투에서 전제로 하면 엄청난 손실이죠. 그러니까 미국 태평양 함대의 한 60%가 날아갔다고. 아, 그러니까 와. 쉽게 말해서 반신불수가 된 건 맞아요. 이것 때문에 미 태평양 함대가. 그리고 항공기 188기. 근데 사실 이때 비행기는 거의 요즘 자동차보다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180대면 미군이 얼마 만에 만들지? 아마 한 달? 보름 정도만 뽑아내죠. 순식간에 뽑아. 일본도 이 정도는 뽑아. 미군 피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일본군의 피해는 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일본군 피해는 아주 미미합니다. 97식 함상 공격기 5대, 99식 함상 폭격기 15대, 제로 전투기 9대, 총 29대 항공기를 잃었고요. 파일럿은 55명이 전사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제 일단은 가라앉은 미군의 전함이 6척이었는데 그중에 3척은 건져 올려요. 건져 올려서 다시 수리해서 씁니다. 그래요? 아, 그게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아 이게 일단 거죠? 급하니까 건져서 이제 드라이독이 있었거든요. 진주만에. 3척은 건져서 수리를 하죠. 그 수리 능력.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세계적인 어떤 공업 국가가 돼서 오히려 미국보다 그런 걸 더 잘한다라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일본의 이런 그 공장이나 이런 건 되게 저급하고 미국에 참 어떻게 보면 그 한때문에 그랬나 봐. 2차 대전 때는 일본의 어떤 정밀 기계나 어떤 이런 이 공작의 정밀도가 미국하고 상대가 안 됐어요. 그게 한이 맺혀 그랬는지 요즘은 또 이게 반대로 됐는데 어쨌든 그때 일본이 제일 계산 잘 못한 게 저 기자님 말씀하신 수리 능력이에요. 수리 보고는 계산이 안 넣은 것 같더라고. 얘들은 이렇게 해서 떨어뜨렸으면 제껴버려요. 네. 야 이제 우린 파괴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거 멀쩡하게 나오는 걸 전혀 계산에 못 넣거든요. 그런 거 보면 수리 복원 능력에 대한 이 계산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군사적으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수리 능력도 상당한 전력에 포함이 되나요? 아 그럼요, 당연히 포함되죠. 왜 중동전 때 이스라엘군하고 이집트 시리아군의 문제가 아 그거예요. 그러네. 이스라엘군은 탱크 같은 거 가져가서 고쳐갖고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고 막. 네,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영화에서의 장면들이 조금씩 떠오르긴 하는데 앞서서 왜 그 작은 비행장으로 가서 그 2대의 비행기가 정말 많은 비행기를 격추시켰다라는 이야기가 팩트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에서 표현됐던 것 중에 팩트 체크 좀 할 만한 게 좀 있을까요? 그 영화에서 엄청나게 유명했던 사람이 그 도리스 밀러라고 흑인 수병. 이게 미군이 인종차별이 심해가지고 배는요 그 이렇게 전함 같은 항공모들 큰 배는 이렇게 갑판 층이 있잖아요. 네. 이게 밑으로 갈수록 이게 그 고역이래요. 기관 네. 기관을 뭐 한다든지. 그래서 취사병. 갑판병도 이게 등급이 있더라고. 우리 이제 1병, 2병 있듯이 네. 이 갑판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 갑판에서 노는 애가 있어요. 아. 이게 또 차별이 엄청나. 그래서 주로 이제 흑인들이 밑으로 가는 거지. 그 계급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네. 밑에 층, 위에 층이 뭐 서로 통과 못하는 벽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그거는 함에서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위판에서 이 판으로 이동한 게 전시 상황에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함부로 못 가 이게. 근데 어쨌든 밑에 있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요? 적죠. 네. 예를 들면 침몰한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나와야 되니까. 등등 해서 이 갑판 이동이 되게 군기가 있는데 이제 밑에 많이 가 있고 특히 좀 우리 생각에 멋있는 전투병과에 안 넣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왜 유럽에 간 육군들도 트럭만 몰고 전투병과에 안 집어넣고 전투기 조종사 부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공습부대나 전투는 아니고 폭격기 호위. 단 이게 덮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할 수 없지만 너희는 어떻든 임무는 호위지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공포 이런 거는 절대 손도 못 잡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도리스 밀러라는 수병이 취사병이었는데 영화에도 그게 나오는데 함장이 또 함교가 맞아 부상을 입습니다. 정신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뛰어 들어가서 함장 이렇게 하고 대공포에 붙어가지고 2대나 격출시키는데 와, 근데 한 번도 전혀 쏴본 적이 없대. 타고났네요. 그 전에는요? 예, 그러니까 맞지도 못하게 하니까. 근데 아마 열망이 있었겠지. 그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친구나 이럴 때 잡는 애는 뭔가 자기 역할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잡지도 못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엔 쏘는 거 이런 거 탄제 이런 거 하는 거를 봤겠지 옆에서라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법이 잘못됐어. 난 만지지도 못하게 하잖아. 안 쳐다보는 사람과 그래도 쳐다보는 사람의 차이죠. 그래서 2대나 맞춰요. 사수도 못 맞추는 거야. 그래서 훈장을 받아요. 십자수 훈장을 받아요. 아 근데 그 전에 이 도리스 밀러가 썼던 대공포 기관총이 있었거든요. 그 사수들이 이미 사망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쏠 사람이 없었는데 얘가 올라가서 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대단하죠. 죽은 걸 보고 끌어내고 쏜다. 누가 거기 가서 쏠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좀 찝찝한 얘기는 그래서 해군 십자훈장을 받는데 네. 근데도 계속 취사병들 안 벽. 십자 훈장 받은 그냥 취사병이에요? 상은 상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태평양 전쟁 때 전사합니다. 해전에서. 저건 뭐예요? 그렇게 뭐 진짜 폭내가 터지고 네. 비행기 날라고 오르다가 네. 이제 진짜 폭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놀라가지고 이제 전보를 치는데 저게 유명한 얘기죠. 진주만이 공습당했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뒤에 있는 말. 이건 훈련이 아니다. This is not drill? This is not drill. 훈련이 아니다. 근데 이게 우리도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왜 북한서 누구 넘어오셨을 때 비행기 왔을 공습 때 경보가 공습 경보가 울렸는데 울린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또 훈련인가 보다. 원래 비난할 게 없는 게 모든 나라가 다 그래. 양치기 소년 같은 거죠. 네, 전쟁 아무리 해도 훈련 많이 해도요. 막상 이게 빽 하면 이게 훈련이겠지 그래요. 그 다음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예 누르면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는 이렇게 말.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네. 이게 나가도록 한 거야. 네. 그래서 저도 자다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근데 내 주변에서 봤는데 아무도 눈도 깜짝 안 하더라고. 그냥 아주 가벼운 얘기로 소방벨이 따르르르 울리는데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러면. 뭐 이게 인간의 본성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너무 많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교훈을 가질 게 아니라 정말 막상 전쟁이 났다 이러면
폭탄이 터져지고 내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안 믿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맞아요. 태평양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네. 심리도 있는 거죠. 네. 자, 진주만 공습 물론 1차만큼 엄청난 뭐 피해를 주지 못했지만 2차 공습도 거의 대성공을 거두었고 네. 바로 했죠. 그러면 다시 또 공격을 하러 가게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일본군은 3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근데 나구모 1항공 함대 사령관 나구모 제독이 3차 공격을 취소하죠. 왜요? 충분했다라고 생각했나요? 취소하고 함대를 돌립니다. 사실 2차 공격 때에서 돌아온 그 파일럿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네. 지금 진주만에 있는 유류 조종소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다음에 드라이독 시설도 우리가 봤다. 저거를 쏴야 된다. 우리가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3차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나구모가 전부 다 취소를 시키죠. 그래서 왜죠? 돌아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후사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나구모가 결단을 내려서 3차 공격대를 보내서 유류 저장소라도 격파를 했으면 적어도 2년간 일본이 주도권을 더 잡고 태평양 전쟁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갔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매우 부끄럽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결과론이에요. 후세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기 좋은 팔자 좋은 소리입니다. 당시에 나구모는 왜 3차 공격을 취소했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함재기를 311대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 111대가 피탄돼서 돌아왔어요. 얘네를 다시 못 쓸 상태였습니다. 네. 더군다나 함상 폭격기 있죠. 급강 폭격기 하는 폭격기는 절반 이상이 피탄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상태에서 내보내봤자 이 파일럿들이 다시 못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중요 전력을 이룰 수 네.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이전에 한번 시뮬레이션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뭐냐면은 진주만 공습을 했을 때 일본도 두 척의 항공모함이 격침되고 두 척의 항공모함이 대파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일본으로서는 대박이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승리의 기운을 괜히 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나구모의 어떻게 보면 고뇌에 찬 결단. 왜냐하면 모든 그 엄격한 일본 해군의 위계 질서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격대들이 나구모한테 와서 험한 말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구모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현장 지휘관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판단이 사실 맞다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입될 전력에 비해서 잃을 전력이 많고 걷어들일 전공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얘기 때문에 나구모 제독이 소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소심한 건 맞잖아. 물론 후에 소심하다는 게 증명이 돼요. 산호해 해전에서 막 미군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삐져요? 막 싸우고 나서 이겼어요. 네. 이겼는데 저쪽에 미군 보급선이 지나가요. 네. 저거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야 우리가 받은 명령은 미군 전함하고 싸우는 거다. 보급선 건드릴 말은 없었으니까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이론인데 일본은 나중에 미드웨이 해전 때도 그러지만 이 미국의 잠재적 생산력에 대한 이 잠재적 생산력이라고 말한 건 일본 사람들 표현으로는 이걸 뭐 평화 경제와 뭐 전시 경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다 되게 도식적인 구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산업 체제가 군수 산업으로 전환했을 때 엄청난 생산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평화 경제 수준에서 빨리 최대한 깨야 된다는 개념이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6척이지만 얘들 잠재적인 머릿속에는 우리가 한 척 잃으면 미군이 3척 잃는 것 같다. 뭐 이런 좀 이런 계산적인 생각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그건 똑같은 논리로 그러니까 지금 얼른. 저 한 척이라도 잡아버려야 되지 않느냐는 내 우선권을 두느냐 아니면 우리는 한 척 잃으면 3척이니까 안 된다 요런 데 우선권을 두느냐의 차이죠. 네. 그래서 제가 뭐 기자님 논리에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지적이거든요. 그렇죠. 얘가 아주 소심해서 안 한 건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공격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더라도 쟤를 잡아야 된다는 논리인가. 물론 네. 그래서 또 죽으면 뭐해, 그지? 복구력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구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단인데 네네. 그냥 앉아서 저 바보네, 완전 바보네 했었어야지. 이런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나구모의 성격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구모한테 내렸던 명령이 뭐냐면 미군 함대를 박살내라는 명령이었거든요.
도크를 박살내려고 나머지 생각했구나. 목표는 부차적인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나고모는 생각했죠. 우리는 지금 받은 명령을 완벽히 수행했는데 우리가 또 나가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그분이 좀 성격이 되게 독특하더라고. 네. 그 평소에는 온화하대요. 뭘 평소에는- 소심한 사람 원하지. 평소에 온화하다가 뭐 전쟁 시뮬레이션이나 뭘 할 때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되게 비위 맞추기가 힘들었대요. 그리고 분노 조절이 약간 사실은 자기가 항모 전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 말을 잘 들었대. 우리는 흔히 일본군 그러면 지휘관이 아집으로 막 한다고 그러는데 그 또 육군하고 해군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어느 나라나 해군은 굉장히 이게 육군하고 또 달라서 예를 들면 뭐 기관장, 항공기 완전 이게 특수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해군은 좀 이 자율성이 강하다고는 하더라고. 근데 나고모도 이렇게 이건 어떡하냐, 이건 어떡하냐 이렇게 쭉 한대. 근데 이분이 그래도 어쨌든 리더라면 뭔가 결단을 내리고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성격이 뭔가를 하나 걱정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끊임없이 걱정하는 스타일이야. 진짜 소심한 그러면 면이 있네요. 예를 들면 자기가 이렇게 솔직히 항공모함에서 걱정할 일이 한두 개야. 그렇죠. 그리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분은 항모함장이 아니에요. 함대 사령관이고 아, 네. 항모함장은 따로 있어요. 자기가 네. 이제 항모에 타서 지휘는 하지만 아. 예를 들면 그 미군 오아후 섬 옆에 무슨 기지가 있는데 네. 거기에 배가 있냐 없냐고 몇 번을 확인해요. 없다. 이게 전부다. 진짜 없냐? 예. 지금 한창 바쁜데 거기 진짜 없냐? 참모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없다니까요. 근데 없습니다. 그래. 쿨하게 없네. 자다가 갑자기. 근데 진짜 없을까? 내가 아무리 진짜 없을까? 이런 분들이 가정에서 부인들이 미치는 거야. 왜 가스불 껐어? 내가 아까 껐어. 껐어 여보 껐어. 확실하지? 껐어. 가자. 밸브는 밸브 잠갔어. 잠갔어? 가자. 이러다 이제 부부싸움 나는 거예요. 네가 잠가 그러면. 근데 부인은 그래도 이렇게 말이라도 하는데 그렇지. 부하들은 말도 못하잖아. 4번을 했대잖아. 아, 네가 봐라. 근데 묘하게 또 쿨하게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불러. 거기 없냐? 없습니다. 그렇군. 없군. 알겠다. 그게 더 미워. 그러니까 알겠다. 근데 진짜 그러면 이 3차 공격을 하지 말자라는 판단이 있을 만큼 애초에 일공군이 이 진주만 공습을 할 때 계획을 했었던 목표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순위가 있었어요. 1순위 항공모함, 2순위 전함, 3순위 유류 저장고 및 그 뭐 저기 수리시설, 야, 4순위가 항공기였어요. 그게 3순위가 아니라 2순위만 됐어도 폭격하러 갔을 텐데 3순위였구나. 그래서 이게 요리 짝수 저장고가. 2, 4순위만 해결한 거야. 1, 3이 남은 거죠. 요즘에 많이 아쉬워하는 건 석유 탱크. 그러니까 그건 결과론이에요. 뭐 1년치가 있었다 이러는데 아. 저도 근데 솔직히 좀 의문스러운 게 당시 미국의 유조선이나 그 기름 생산 능력 보면 1년치 금방 채울 것 같은데. 채우고도 남죠. 예를 들면 일본은 수입해서 와야 되잖아요. 미국은 당시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름을 실어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장 시설을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일단 유료 저장고라는 거 한번 파괴되면 불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유류 저장고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하와이 전체가 날아간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모르지 뭐 그게 항구를 못 쓰게 됐을지도 모르긴 하죠. 여담인데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전함에서 막 물속에서 막 떠 있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끔찍한 게 전함이나 배가 침몰하면 기름이 새 나오잖아요. 네. 이게 거의 15m 수준으로 쌓인데 기름이. 기름 바다가 15m가 두께가 벙커 된다고요? 시우 같은 게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뭐 헤엄치고 뭐 밑으로 우리 생각에 뭐 밑으로 이렇게 숨 참고 익어서 죽어요. 아, 예. 그리고 잘못해서 그 빠졌을 때 이걸 기름을 이제 흡입하게 되면 폐가 녹아요. 폐가 그래서 그건 그 정도구나.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바다에서 정말 독해요. 정말 전함이나 이런 군함이 폭파됐을 때는 거기가 정말 지옥으로 변해요. 근데 그런 전함이 5대인가 또 와.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항모가 살아남은 게 이유가 어쨌든 항모가 살아남은 것 때문에 진주만 공격은 사실 성공이 아니에요.
작전의 수준, 병사들의 그 능력 이런 거를 보면은 기가 막힌 예술품을 했죠. 그렇죠. 프라이머리 타겟이 미스를 했으니까. 자, 일본은 일단 1, 3번은 실패했지만 2, 4번을 대성공을 하고 네.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만취하면서 돌아갔는데 이때 미국은 이제 진짜가 돌아가는 거죠. 마음을 먹었죠. 바로 다음 날이죠.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른바 치욕의 날이라는 연설을 해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급반전되는데 사실 진주만이 있기 전에 미국에서 무슨 법안이 통과됐냐면 이제 전쟁이 다가오니까 징병제를 위한 그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미 하원에서. 근데 이게 겨우 2표 차이로 통과가 돼요. 근데 진주만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거의 만장일치로 전쟁 결의문이 나오는데 딱 한 명이 여기서 반대를 하죠. 그 자넷 피 랭킨이라는 미국 최초의 여성 의원이었는데 원래 반전주의자였어요. 그래서 1차 대전도 반대했었고 2차 대전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까지 모두 다 반대했던 여자예요. 근데 나중에 근데 정말 위대한 반전주의자는 자기를 공격해도 반대하더라고. 그래서 이 여자는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요. 자기 집으로 총탄도 날라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반대해야지. 경찰 안 불러야 되지 않나 그럼? 폭력은 나빠요. 폭력 나쁘잖아. 그리고 이 다음에 미군의 자원 입대율이 90%가 넘어요. 심지어 자원 입대에 탈락한 청년이 자살하는 사고까지 있었어요. 그거는 꽤 많았나 봐. 예.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하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볼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신력을 강조했던 게 일본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도 그랬어요. 정신력만큼은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저 영미 귀축 따위는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라고. 아닌데요? 그렇죠. 와. 근데 이걸 생각해봐야 됩니다. 2차 대전 때 참가했던 미국 청년들의 어떤 정신 무장 수준. 그러니까 미국 역사 전체를 털어봤을 때 인적 자원이 가장 우수했던 전쟁이 언제냐 하면 2차 대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때 당시에 미국 청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 이상으로 정신력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1929년에 일어났던 경제 대공황 때문이에요. 이때의 미국의 청년들은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어마어마한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해체되는 건 말도 아니고 자기가 사는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자체가 해체되는 것도 보면서 자랐던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을 지키고 자기 가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어요. 이런 청년들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타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가장 우수했던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전쟁에 참가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반대 예는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납니다. 베트남전이 있기 전까지 미국은 아주 풍요로운 사회였잖아요. 히피라는 새로운 문화가 그렇죠. 나오면서 베트남 전쟁은 그 풍요 덕분에 가장 공기가 문란했던 미군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이게 참 이상한 게 물론 베트남 전쟁은 자기 전쟁 아니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킬 거 없을 가난해서 지킬 거 없고 힘들게 이제 내 몸뚱아리밖에 없다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가자 이러는데 아주 가진 게 많아지면 어떻게 그냥 이거 주고 안 싸우면 안 될까? 이게 로마 그 이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 보면 로마 시대 아니 그 전에 아주 고대부터 그래요. 카르타고 때 배웠던 네, 그래서 적이 있네요. 예. 그 마키아벨리가 말했던 시민 정신, 시민군은 위대하다라는 건 정말 하긴 뭐 그 전에 그리스인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는 정말 그 약간의 요소를 가지고 과장한 것인데 의외로 풍요하고 지킬 게 많고 행복하게 살면 안 싸우려고 그래. 그래서 인류 문명은 역전이 되나 봐. 가진 거 많은 애들은 안 싸우고 없는 애들은 털어라도 오자.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미군들 보면 특히 미군 일반 병사들 보면 유니폼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 컸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이런.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일원이야라는. 그렇죠. 보통 영화 보면 이제 입대한다고 그러면 막 부모님이 왜 가니 뭐 그러고 막 울고 막 이러는데 그쵸. 그 전쟁터에서 좀 잘 겪었던 사람들 얘기 보면 아버지들아 쿨해. 대체로 이렇게 말하더구만. 가서 민폐나 끼치지 마라. 아들이 되게 자존심 상했대요. 뭐냐 이거 우리 아버지 날 왜 이렇게 취급하냐. 그런데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그 민폐나 끼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 사실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한 병사다. 그리고 또 어떤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넌 안전한 데로 가라. 제발 뭐 최전선에 가지 마라. 그런 그렇죠.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는데
그런 사람은 인터뷰 때 그런 얘기 안 하겠지. 이제 물론 한 그 좋은 사람만 얘기를 했지만 그분은 그랬대잖아. 어느 병가로 갈까요? 그랬더니 가장 도움이 되는 병가로 가라.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 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군에 입대를 안 하고 그 대서양 수송선단에 자원을 해요. 선원. 이게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가장 힘든 일이다. 근데 참 그런 사람이 전부는 아니겠고 소수일 수도 있지만 몇 퍼센트냐가 그 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기에서 끌어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진주만 공습에 있어서 음모가 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예상 이게 기자님? 워낙 완벽한 기습이었기 때문에 네. 저렇게 당할 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음모론이 막 난무했는데 크게 정리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일본군이 공습할 걸 알고 항공모함을 다른 데다 빼놨다. 두 번째, 그래서 진주만에는 구식 배들만 배치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말했듯이 루즈벨트가 이미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암호 해독 다 했으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거였거든요. 첫 번째, 그럼 항공모함은 왜 없었느냐? 이미 미리 빼놓은 거냐? 아니에요. 그 당시 미 태평양 함대에 배속된 게 항공모함이 세 척인데 항공모함 세러토가라고 있었어요. 이 세러토가는 샌디에고의 해군기에서 정비 중이었어요. 그 두 번째 렉싱턴은 미드웨이로 항공기 배달하고 있었고 마지막에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원래 진주만에 7시 30분에 입항을 했었어야 되는데 파도가 거칠어가지고 130km 밖에 있었어요. 파도가 거칠어서 못 오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소식은 계속 듣고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엔터프라이즈가 만신창이가 된 진주만으로 입항을 하면서 깜짝 놀라죠. 이거 뭐야? 몰랐어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렇다면 구식인 배들만 있었다. 이건 구식이 당연히 있었던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세전함이 어디서? 1921년에 워싱턴 군축 조약 때문에 새로 전함을 못 찍어내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본이 탈퇴하면서 어떻게 되는데 전함이라는 게 뭐 1, 2년 만에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당시에 구식 전함이 있었던 건 맞자요. 이거 음모론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암호를 해독한 루즈벨트가 그래. 그냥 맞아준 거냐? 이게 네. 가장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암호 해독 능력이 좋았다면서요. 낱낱이 알 정도로.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적의 암호를 해독하는 것과 거기에서 정보를 뽑아내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당시 루즈벨트한테는 어마어마한 정보의 홍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육군, 해군, 그다음에 FBI까지 정보를 줘요. 그리고 그 정보에는 가짜 정보가 절반은 섞여 있었습니다. 절반이라니요. 원래 99%가 가짜 정보야. 그렇지. 가짜 정보인데 그러니까 그들도 진짜인 줄 알고 제공하는 정보인데 그 중에 가짜 정보가 대부분이다. 예, 당연히 그 안에 진주만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별을 못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진주만 있기 직전에 미 육군 참모총장 마셜이 루즈벨트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육군 참모총장이면 최고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이런 보고를 해요. 일본군의 공격이 예상되는 지역은 버마, 태국, 말레이시아, 네덜란드령, 인도차이나, 필리핀, 소련의 연해주이며 이들 가운데 어느 곳을 공격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예상했던 그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미 육군 참모총장도 지금 이거밖에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네. 암호 해독이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암호를 해독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캐치해내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군도 바본가 원래 암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게 돼 있어요. 네. 암호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 포메이션을 찾아내서 해독을 하는데 100% 완벽하게 해독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일본어이기 때문에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조합을 해서 가짜 정보도 걸러내야 되지만 누가 전문을 보낼 때 논문 쓰냐고. 그렇죠. 지금 이 전문은 무엇을 위한 전문입니다. 뭐 이러하십시오. 이러냐고요. 그렇죠. 그냥 휙 가는데 이번에 순양함에 기름이 부족해. 이런 거 오고 가는 걸 짜집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기름, 여기서 기름, 배가 그러면 7일 동안에 뭘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개 이동 경로를 추적하더니가 좀 뭐 바람에 뭐가 불어졌다 그러면 지금 바람 부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또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게 잡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진주만에 있는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일본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 봐야 된다고. 이런 경우에 인력이 부족하고 번역 인력도 적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순위를 매깁니다. 전보 중에
저 그때는 그 남방함대 이쪽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남방함대가 1순위. 그다음 뭐 진주만 관련된 거 2순위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막 너무 함대가 많으니까. 움직이니까 어마어마한 무선이 와가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주만 관련 내용은 대기로 다 던지는 거야. 이게 번역되는데 며칠 걸렸대요. 그렇겠죠. 거기다가 진주만 직전에 12월 4일에 일본이 암호를 바꿔요. 요거는 날 때까지 해독이 안 돼요. 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 대기로 분류된 것 중에 진주만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대기로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어떤 여성 번역사가 네. 꼭 이런 분이 있어. 자진해서 그걸 막 뒤졌대요. 그다음에 혹시 몰라. 찾았더니 이상한 게 있는 거지. 근데 쪼각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번역. 이거 정말 이상한데 그때 담당 장교가 왔대요. 너 왜 퇴근 안 해? 아 지금 이게 이상한 게 있네. 집에 가라 빨리. 사무실 소등하고 집에 가라. 초과 근무 시키면 혼난다. 컴퓨터가 꺼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근데 이게 왜냐면 또 몇 단계를 거쳐가야 되거든. 근데 당시 일본군 공격위원 같은 게 밑에까지는 이게 비상이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라 이렇게 되죠. 근데 물론 이런 것도 음모론을 또 갖고 보면요. 음모론의 특징이 뭐냐? 절대 안 없어진다. 그리고 그럴듯해요. 지금도 달의 뒷면에 내일년이 산다라는 음모론이 있더라고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음모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기자님이 그러면 또 누가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멀쩡한 거 수리 보내냐? 항공모함을 왜 배달 보내냐? 아, 그럼 비행기를 항공모함으로 배달 보내지 뭘로 배달 아니 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나온다니까. 아니 근데 도크 있는데 하와이에서 했으면 됐잖아요. 뭐요? 아니 또 미드웨이에다 항공기를 갖다 아니, 놔야 그 되니까. 항공모함을 수리할 수 있는 것도 달라요. 거기서 정비를 받는 거. 그러니까 정비창이 따로 있었겠죠. 거기에. 그러니까 항모 전용 정비소가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허준 씨 같은 분이 계속해서 음모론 좋아하시죠? 도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엔터프라이즈호가 사실 있었을 때 파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소문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누군 또 그러겠지. 항공모함이 파도를 무서워하냐? 그렇죠. 야, 정말 뭐가 사람 잡아.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기습적인 진주만 공격. 예상치 못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진주만 기지는 삽시간에 폐허로 변해버리고 민간인 포함 2천여 명의 전사자 발생, 어마어마한 피해에 전 세계가 경악하게 되는데 대무원 미국은 일본에 전쟁을 선포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 본격 참전과 함께 미국은 즉시 보복 공격에 나서고 전쟁의 부하 속으로 빠지는 태평양 전역. 드디어 태평양 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된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 작전 이렇게 해서 일부의 성공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실패가 나왔던 이야기를 해봤는데 앞으로의 사건을 알면 더 참- 큰 실패죠.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다를 해석이 것 같아요. 달라지는 이 전투가 진주만 공습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일본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아주 짧게 해보면 네. 일본군이 항상 그거잖아요. 속전속결이 특기잖아요. 근데 이 한 번에 모든 걸 건다. 항상 얘네들은 이래요. 진주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번에 모든 걸 건다.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이겨서 남방 작전을 딱 하려고 봤더니 탄약이 뭐고 다 썼네. 여기서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일본군이 항상 단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고 있다고 단 그거에 맞는 준비만 하고 그 후속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진주만 이후에 상당 기간 일본군이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또 하나 끼리끼리 논다고 진주만 공격을 히틀러가 그렇게 좋아했어요. 히틀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린 질 일이 없다. 우리에게 3,00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 없는 동맹국이 생겼다. 그러면서 히틀러가 우린 이제 미국에 선전포고한다고 해요. 모든 나치 관료, 특히 외무장관 리벤트로프까지 날려서 바짓가랭을 잡습니다. 안 됩니다. 총통. 제발 미국한테 선전포가 왜 우리 동맹국이 공격했으니까 이제 우리 선전포고 해야지. 만약에 미국에 의해서 일본 본토가 공격되거나 그러면은 하십시오. 그 전까지 왜 미국을 적으로 돌립니까라고 얘기했는데 히틀러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기가 좋고 작전이 없고 해도 최고
결정권자가 진짜 뭐 같으면 진짜 뭐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뭔지는 정확하게 알 것 같고요. 네, 박사님. 지난번에 병자호란 할 때도 그랬고 이것도 그렇고 사실 무수한 전쟁사가 음모론이 왜 나오냐면 어처구니 없는 승리를 보면 다들 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다들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역사를 분노로 감정으로 배우지 말자는 거는 냉철하게 이성으로 봅시다. 꼭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항상 남의 일은 쉬워 보이거든. 그리고 과한 비난을 하는데 실제 살아보면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결과로는 보니까 쉬워 보이지. 공습경보 울렸다고 왜 공격하는데 왜 긴장 못해? 긴장 안 하고 있으니까 긴장이 안 되는 거야. 공습경보로 사람들한테 긴장을 불러넣을 수 없어. 이런 거를 우리가 데이터로 축적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연구하려고 역사를 하는 건데 야 저게 말이 되냐? 저건 음모야. 그리고 자기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 네, 이거는 우리와 똑같은 미국, 일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의 내재한 본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일수록 우리가 더 주의하고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그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는가. 제가 한 가지만 비유를 들자면 네. 맨날 보초병이 졸아서 네. 뭐 뚫렸다고 그러잖아요. 보초병 안 졸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전 세계 어떤 군대도 해결 못했을걸? 평화시에 보초병이 안 자고 눈 새빨갛게 뜨고 3년 동안 근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군대는 세상에 없어요. 가장 어려운 거죠. 네. 그러게 우리는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인 그렇죠. 거고. 3년 잘하다가 딱 하루 졸았는데 전쟁이 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따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을 단순한 음모로 치부하지 말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더 발전될 수 있는지 저희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미국을 태평양으로 눈을 돌리게 했고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또 태평양 전쟁의 이야기는 저희 다큐멘터리 전쟁사 초반부에 태평양 전쟁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해소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는 또 재밌는 특집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을 다가갑니다. 사랑과 전쟁 이야기. 다음 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 전쟁사의 한 획을 그은 영웅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전쟁을 시작했다. 역사를 뒤바꾼 기막힌 전쟁 이야기. 다큐멘터리 전쟁사 특집 사랑과 전쟁. 알렉산더 대왕은 여자에 관한 절제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더 얘기들이 여자들하고 좀 악연이 많아요. 이 세 명이 전부 다 여인들의 암투라고 해야 되나요? 여인 전화. 어허 나오는 거 이제. 아하. 삼국지 속에 사랑과 전쟁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비극적인 얘기인데 네. 후궁 중에 그 당희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네. 그 아이돌 탑급이었나 봐. 엘시드는 그 스페인 전설의 명장이죠. 로드리고 디아즈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원래 전설에서는 부인이 더 어떻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정말 여성 군주 같은 그런 역할인데 거의 로미오와 줄리엣 수준의 얘기가 있어요. 무슨 뭐 막장 전쟁입니까? 근데 본래 사랑과 전쟁이 막장이에요.